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30대 여성이에요. 3년 전 저는 5년 사귄 남자와 결혼하려다 10월드 문 앞에서 발길 돌린 적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그때 결혼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고 그때 파혼을 한 덕분에 지금의 멋진 남편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다시 꺼내냐고요? 그건 다 잊고 살려는 사람 앞에 똥차가 다시 굴러와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일 덕분에 제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버린 똥차를 내 손으로 폐차시킨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편의상 헤어진 전 약혼자를 예랑이라고 할게요. 예랑은 재수를 하던 때 만났어요. 당시 저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해서 입학까지 했지만 부모님 몰래 휴학을 하고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 몰래 저지른 일인지라 학원비도 제 손으로 벌여야 했죠. 다행히 제가 입학했던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라 과외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재수학원 학원비는 벌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 중 하나가 예랑이었어요. 집은 꽤 크고 겉보기엔 번드르르한 집이었지만 매달 과외비를 늦게 주셔서 사람을 참 곤란하게 만들곤 하셨죠. 그나마 제가 맡고 있던 과외 학생이 예랑 외에도 더 있어서 학원비를 못 내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과외비 독촉을 해야 하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어요. 과외비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대응 방식이 참 기가 막혔어요. 내가 워낙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 푼돈 나가는 건 신경을 안 쓰게 되네. 그깟 과외비 얼마나 한다고 귀찮게 이런 독촉 전화까지 받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내가 깜빡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이렇게 독촉 전화까지 해야 해?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고작 2주 늦는 건데 그걸 못 참고 득달같이 전화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그저 그런 대학 출신이면서 좀 유난스럽다. 암튼 오늘 중에 과외비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사주가 한 달인데 그중 2주가 늦은 게 고작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매달 과외비 받을 때마다 이런 실랑이를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마치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돈만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도 참기 힘들어서 과외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랑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과외를 그만둘 때 과외비는 말일에 정산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일로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하지 뭐예요. 혹시 다른 과외 구했어요? 아니, 우리 애가 선생님 아니면 과외를 안 하겠다고 난리지 뭐야. 서울대생이랑 연고대생들을 붙여준데도 싫다니 내가 아주 미치겠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애 과외 좀 더 해줘요. 요일은 내가 선생님 편히 봐줄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정호하고 잘 상의하셔서 다른 선생님 구하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부탁 좀 할게.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오죽하면 그만둔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통사정을 하겠어. 우리 애가 선생님 아니면 공부 안 한다고? 밥도 안 먹고 얼마나 내 속을 썩이는지 몰라. 우리 애 과외만 맡아주면 내가 과외비도 매달 선불로 주고 애 성적 오를 때마다 보너스도 두둑이 줄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 말고 제발 좀 해줘요. 어? 평소 고압적인 말투로 사람 무시하던 사람이 전전긍긍하며 매달리는 걸 보니 은근히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과외를 하면서 얘랑 어머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 얘랑한테는 반감이 없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말도 잘 듣고 숙제도 잘 해오고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라서 예뻐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과외를 다시 맡게 되었죠. 저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처지라서 고3이던 얘랑 수업을 하는 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치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는 제 공부를 하면서 과외비까지 받는 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능 시험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예비 소집일에 시험 볼 학교에 다녀온 저는 집에 가서 마지막 총정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얘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만날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거절했을 텐데 시험을 앞둔 제자의 부탁인지라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얘랑이 선물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봉투 속을 보니 찹쌀떡이랑 손난로, 그 밖에 간식거리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건 너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러자 얘랑이 멈칫거리다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내일 수능 보잖아요. 과외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생님 가방에 들어있던 제 수학원 수강증 봤어요. 학원 문제집도요. 내일 수능 잘 보세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대학 붙으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소원? 그래, 대학만 붙는다면 제자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니? 대신 비싼 건 안 된다. 네, 저 내일 수능 잘 볼 거예요. 그래서 꼭 소원 이룰 겁니다. 얘랑은 전철역까지 저를 데려다 주면서 내내 실실 웃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얘랑의 소원이 저랑 사귀는 거였다는 걸요. 그의 얘랑과 저는 수능 시험에서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고 둘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다니던 대학은 자퇴를 했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재수를 해온 사실을 이실직고했어요. 다행히 새로 들어간 대학이 훨씬 좋은 대학이라서 부모님도 크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입학식 전까지 들뜬 마음으로 친구들과 스키장도 다니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그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것들을 즐기고 있었는데 얘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비 7번으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다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얘랑은 제게 사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로 따지면 고작 1살 차이였지만 그래도 엄연히 스승과 제자 사이였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얘랑을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그래. 여자친구가 돼달라니 이건 좀 어이가 없다. 야, 이거 말고 다른 소원 대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그러자 얘랑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저랑 사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저 정말 잘할게요. 비록 제가 예비 7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딸 거예요. 선생님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남자가 될 테니까 나랑 사귀어 주세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요,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그 많은 애들 다 거절하고 선생님한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 마음은 내가 고맙게 받을게. 그런데 난 너를 남자로 안 봐. 남자로 안 보이는 애랑 어떻게 연애를 하니? 그러니까 안 될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지 말고 너 좋다는 여자애들 만나. 내년이면 군대도 갈 텐데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냐.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믿는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고 그날 이후 얘랑은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해댔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한결같은 그 모습에 동기들은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 제 등을 떠밀기도 했지만 그땐 정말 얘랑이 남자로 안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듯 학교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대던 얘랑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했지만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그렇게 1주, 2주, 한 달이 지나자 되려 제가 더 안달이 나지 뭐예요. 그렇다고 먼저 전화를 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는 못하고 무작정 얘랑네 학교로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얘랑네 과 건물까지 갔지만 도저히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리려는데 누가 제 어깨를 잡지 뭐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얘랑이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렸구나 생각했죠. 그런 와중에도 쥐꼬리만한 자존심은 있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지 뭐예요. 너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다. 매일 보이던 놈이 안 보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됐을 뿐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네 착각이다 등등.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얘랑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친구로 지내요. 이제 과외 선생도 과외 학생도 아닌 친구로요. 그러다 정말 내가 좋아지면 우리 그때 사귀는 걸로 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친구로 지내는 건 좋아. 모양새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순간엔 그게 최선이다 싶어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 사이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이듬해 얘랑은 군입대를 앞두게 되었어요. 말이 친구 사이지 거의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시험 때는 같이 공부도 하고 생일과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서 남들 눈엔 영락없는 연인 사이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린 두 사람의 공식적인 관계는 친구였어요. 마음은 이미 얘랑한테 넘어간 지 오래였으면서 말이죠. 입대를 앞두고 일주일간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남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처럼 애틋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듯이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얘랑이 입대하는 날이 되었고 얘랑은 부모님 대신 제가 훈련소까지 함께 가주길 바랐어요. 짧게 깎은 머리로 끝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얘랑을 보니 내가 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평생 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처럼 손을 놓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정말 손을 놓아야 하는 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치지 말고 밥 잘 먹고 건강해라. 무사히 100일 휴가 나오면 그땐 너랑 했던 약속 지킬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에 얘랑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집합하라는 마지막 콜을 듣고 달려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그렇게 얘랑을 훈련소에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저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있나 새삼 놀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늘 얘랑과 함께 지냈던 터라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쁘게 몸을 움직이면 그 순간만이라도 얘랑 생각이 덜 날까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늘리고 일부러 과 친구들과 술자리도 갖곤 했지만 집에 돌아와 달력을 볼 때면 한숨만 나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드디어 얘랑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어느새 군복이 사복보다 잘 어울리게 된 얘랑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키도 그대로고 체구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보다 더 남자답게 변한 것 같다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얘랑의 한마디에 잠깐의 어색함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1일 맞지? 내가 진짜 100일 동안 웅녀가 되는 심정으로 버텼다고. 그러니까 무르기 없기다. 약속. 손가락까지 내밀며 약속하라고 징징대는 얘랑을 보니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누가 안 지킨대? 그리고 웅녀는 뭐 너만 됐냐? 나도 입에서 마늘 냄새, 쑥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군화 거꾸로 신으면 그땐 가만 안 둬. 오래 기다려온 만큼 오랜만에 데이트는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얘랑이 제대를 한 후에도 이어졌어요. 입학은 같이 했지만 얘랑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2학년 위로 올라간 저는 졸업도 먼저 하고 취직도 먼저 하게 되었죠. 모든 관계가 그렇겠지만 사귀는 중간에 말다툼도 하고 헤어질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래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둘 중 누구의 입에서도 그만 만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얘랑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원래 저는 결혼을 30쯤에 할 생각이었는데 얘랑이 하도 닥달해서 앞당기게 되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힘든 고비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며 어찌나 말로 설득을 해대던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도 결혼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암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동안 얘랑한테 빠져서 지내느라 제가 간과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얘랑의 어머니였죠. 과외를 그만둔 이후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동안 잊었던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나 버렸어요. 세상에, 애 공부 가르치랬더니 순진한 내 아들을 꼬셔서 그간 연애질을 했던 거야? 김 선생, 아니 윤영아, 너 정말 앙큼한 아이구나. 엄마, 윤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랬지.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그냥 확 나가서 혼인신고부터 한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슬쩍 째려보시고는 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아들, 엄마가 안 그럴 테니까 화내지 마. 엄마가 우리 아들 뺏기는 것 같아서 심술나서 그랬어. 그래, 김 선생, 아니 윤영이라고 해야겠지?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니? 나 모르게 5년이나 사귀었다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얘랑 어머니는 애써 웃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어찌나 입에 힘을 주고 계신지 입술 옆살이 경련을 하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죠. 중장비 다루는 일을 하세요. 중장비? 그러니까 지게차 같은 그런 거 말이니? 네.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얘랑 어머니는 애써 힘을 주고 있던 입가에 힘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공사판에서 쓰는 그 치게차 말인 거구나. 아들 눈치를 보느라 입가엔 연신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레이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차마 대답을 못하겠어서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후 어머님은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찜찜하기는 했지만 기분 탓일 거라고 치부하고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받아봤더니 얘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당장 회사 로비로 와. 출근한 거 다 봤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직 업무 시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서 일단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얘랑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끄드러 잡고는 건물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강제로 저를 차에 태우고는 어디론가 달려가셨어요. 어머님, 저 곧 업무 시작해야 해요. 제발 차 좀 멈춰주세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 여우 같은 게 펜 같은 혓바닥으로 내 아들 혼을 빼놔서는 나랑 내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그래? 어림도 없어.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너 같은 년들 뻔한 짓거리를 모를 줄 알아? 뭐? 지게차? 기가 막혀서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 출신이 내 아들을 넘봐. 가당치도 않게.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약속해. 안 그럼 너 오늘 출근 못할 줄 알아. 어서 약속 안 해? 눈에 광기가 가득해서는 사납게 운전대를 돌리는데 정말이지 그 순간엔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제발 그만하시라고 통사정을 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가 누그러지기는커녕 점점 더 광분해서는 엑셀을 밟아댔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은 도로변 전신줄을 들이받았고 쾅 소리와 함께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며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자 옆에서 침상을 지키고 있던 예랑이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윤영아, 정신 좀 들어? 나 정말 너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 제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죽다 살아난 순간 얘랑 얼굴을 보니 그렇게 안심이 되고 긴장이 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걱정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끌어안은 얘랑 등 뒤로 귀신 같은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 이유를 모르는 얘랑은 제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런 줄 알더군요. 윤영아, 왜 이렇게 떨어? 추워?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거야? 이상하다. 의사 말로는 몇 군데 타박상 말고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겁에 잔뜩 질린 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예랑의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예랑도 제 시선을 따라 자기 엄마한테 눈길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예랑 어머니가 표정을 확 바꾸더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윤영아, 내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내 딴엔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기쁨에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이려고 네 회사까지 달려갔던 건데 이런 내 오지랖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다니. 이게 다 내 탓이다. 급기야 훌쩍거리며 눈물까지 찍어내는 어머님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는데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됐어. 그만해. 우리 윤영이도 엄마 마음 잘 알 거야. 그치, 윤영아? 회사에는 내가 연락했으니까 일단 누워서 쉬어. 전신주에 부딪힐 때 충격으로 팔이랑 다리에 타박상이 생기긴 했지만 몸에 큰 무리는 없다니까 걱정 말고. 엄마, 나 마실 것 좀 사올 테니까 엄마가 윤영이 좀 보고 있어. 저는 순간 겁이 덜컥 나서 예랑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아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말해, 사다 줄게. 나 회사에 월천해서 오늘은 네 옆에 있을 거야. 저는 가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순간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버버 하는 요상한 소리였어요. 그제야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안 예랑은 놀란 표정으로 너스코를 눌렀죠.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말과 달리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일 거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저한테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옆 침상에 누워 호시탐탐 저를 노리는 얘랑 어머니와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꿈에도 모르는 얘랑. 그 사이에서 저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태였으니까요. 뒤늦게 얘랑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아빠는 멀쩡한 저를 보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휘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를 바라보는 얘랑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현장에서 바로 달려왔는지 아빠는 가슴팍과 등에 회사 이름이 적힌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몸을 잔뜩 뒤로 빼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저희 아빠는 얘랑 어머니한테 예의를 차려가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져서 아빠를 흔들며 나 좀 데려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제 의도와는 달리 제가 어버버거리면서 발작을 하는 듯이 보였나 봐요. 그런 저를 보고 놀란 아빠는 그대로 저를 끌어안고는 괜찮다는 말을 반복해 주셨어요. 그 사이 간호사를 불러온 얘랑 때문에 저는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어버렸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귓가에 들리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약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들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얘랑의 어머니였어요. 니년이 아주 쇼를 하는구나. 이런다고 내가 눈이나 깜빡할 줄 알아? 이제 보니 없이 자란 년이 팔자 고치려고 내 아들 물고 늘어지는 게 틀림없어. 네 애비 꼬라지만 봐도 알지. 아,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를 저런 거지 같은 년한테 뺏기게 생기다니.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애미 없이 자란 년이라 그런지 하는 짓이 어찌나 천박한지 몸뚱이 하나로 남자 휘두르려고 하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눈 떠 이년아. 정신 차린 거 다 알아. 네가 내 아들 눈은 속였는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내가 이날이 때까지 너 같은 년 한둘 상대했는 줄 알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쭈, 이게 끝까지 눈을 안 떠? 그래,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내 아들 믿고 네가 이렇게 까부는 모양인데 오늘 우리 아들 안 와. 내가 심부름을 보냈거든. 그러니 내 아들 등이 없고 수작 부릴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고양이 앞에 던져진 생선처럼 언제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현장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신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얘랑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 붙이더군요. 어디 공사판에서 지게차나 나르는 주제에 우리 집애랑 사돈을 맺으러 들여? 엉감생심.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다 없겠네. 이봐요. 못 배워서 지게차 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분수에 맞게 살아.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딸년 팔아서 우리 집 재산 넘볼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어.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회장님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너희 같은 거지들은 한 방에 처리해 주신다고. 당신 땡땡건설이라고 알아? 거기 회장님이 우리 아들 생부야. 그나마 꼴랑 지게차 운전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하고 싶으면 조심하는 게 좋아. 쥐도 새도 모르게 생매장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디서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꼬여서는. 그러자 참다 못한 저희 아빠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땡땡건설 회장님이라면 김땡땡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꼴에 공사판 흙먼지 좀 마시고 산다고 뭘 알긴 아나 보네. 우리 회장님을 다 알고. 그래, 그분이 우리 정호 친부야. 잘 알았으면 네 딸내미 데리고 얼른 꺼져.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내가 알기론 정호군은 윤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친성이 김씨일까요?
게다가 내가 알기론 김 회장님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따님만 두 분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회사도 맞사위한테 물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오해는 마세요. 내가 김 회장님과는 막역한 사이라 그 집 사정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편이니까요. 김 회장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당신한테 아들이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 윤영이를 며느리로 삼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쪽 말대로 내가 지게차 운전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대표인 나도 중장비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해서 자격증을 몇 개 딴 것뿐입니다. 알아야 장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얘랑 어머니는 턱이 땅에 닿을 정도로 입을 쩍 벌리곤 저희 아빠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쪽한테는 확실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끝마다 우리를 보고 거지니 뭐니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내가 운영하는 업체 연매출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신 같은 인간한테 거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사실 내 눈엔 대개 아들이 그리 탐탁치 않습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술 장사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런 건 아니고 사내 자식이 남자답지 못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비록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이라 남들처럼 딸아이한테 지극정성을 쏟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인데 하나뿐인 내 딸과 결혼하겠다는 녀석 뒷조사 한번 안 했겠습니까? 비서를 통해 진작에 다 보고 받았습니다. 누구 씨인지도 모를 자식을 낳아놓고 굴지기업 회장님 친자라고 소문내고 다니다가 몇 번 고소당한 적도 있으시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김 회장님 쪽에서도 소송당했다가 선처받은 전적이 있던데 아직도 나쁜 벌은 못 버리고 김 회장님 이름 파는 걸 보니 이번엔 제대로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다. 그런 더러운 허물도 다 잊고 내 딸아이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해서 그쪽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일까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럼 이번 혼사는 없던 걸로 하고 내 딸아이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그쪽 아들이 우리 윤영이한테 접근을 하면 그땐 바로 회장님께 오늘 일 전하겠습니다. 술 장사가 신용을 잃으면 그날로 가게 접어야 하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직하게 할 말을 다 끝낸 아빠는 이불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저를 안아들고는 병실을 나섰어요. 그리곤 미리 아빠 비서를 통해 수속을 마친 1인실로 병실을 옮겼어요. 그날 이후 얘랑은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회사까지 찾아와 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울고불고 쌩 난리를 치면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한 번은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시도까지 하는 바람에 결국 아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경호업체에 의뢰해 한동안 제 출퇴근길을 돌봐주셨죠. 그때 제 경호를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당시 남편은 오랜 직업 군인 생활을 정리하고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막 자기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신생회사라서 대표인 자신도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차 저를 만나게 되었고 예람과 그 모친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다가 서로 연애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3년간 연애를 하다가 3개월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적극 추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어요. 제 남편의 근면 성실한 점과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일찌감치 사익감으로 점찍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 역시 저희 아빠를 무척 잘 따르는데요.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른이라며 극찬을 할 정도로 장인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답니다.
똥차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오래전 똥차 모자를 조우하게 된 거예요. 산부인과 복도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를 질러대서 두 사람이 왜 산부인과에 오게 됐는지 이유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얘랑이 만났던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와 산모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얘랑이 자기 엄마한테 도움을 청한 거였죠. 엄마, 나 정말 피임 제대로 했어. 그리고 난 얘랑 결혼할 생각 1도 없다고. 엄마도 알잖아. 나 눈 높은 거. 얘랑은 그저 엔조이였을 뿐이라고. 아니 어떤 미친놈이 나이트에서 원나잇한 여자 인생을 책임져. 엄마가 얘 좀 설득해서 수술 받게 해줘. 어? 아들, 걱정하지 말고 아들은 회사 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얘, 넌 이리 와. 앞으로 애 문제로 내 아들 괴롭힐 생각 말고 나랑 상대하자고. 너처럼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애들은 내가 잘 알아. 어디서 딴 놈씨를 배워선 내 아들 인생을 발목 잡으려 들어? 너 사람 잘못 봤어. 급기야 얘랑 어머니는 여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진찰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자의 행실을 트집잡아 자기 아들 자식이 아니라며 중절을 강요하는 모양이었죠. 그러자 의사가 나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그러자 얘랑 어머니의 전매 특허인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어요. 니들이 뭔데 수술을 안 해줘?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니들이 까부냐고. 땡땡건설 회장님이 우리 아들 생부야. 니들 땡땡건설 법무팀한테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집어러 개 못 준다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런 되도 않는 말로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쩜 사람이 변함없이 한결같은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예랑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예랑은 순식간에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윤영아, 진짜 윤영이 맞지?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나 지금까지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정말이야. 아, 쟤는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하룻밤 실수했던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윤영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겠지? 나 정말 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밀어내지 마. 어? 이거 놔. 숨 막힌단 말이야. 저는 그 사람 품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힘 차이로 인해 꼼짝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서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는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 사람을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깔끔한 제압에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개종 어떤 사람은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 사람을 제압한 남편은 병원 측에 경찰 신고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득달같이 달려온 그 사람 어머니는 제 남편 등을 핸드백으로 치면서 욕설을 퍼부었죠. 그 손 못 나?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란 말이야.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귀한 내 아들 건드려? 내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들이 땡땡건설 회장님 아들이야. 너 같은 인간이 손댈 사람이 아니라고. 손대라고 이놈아. 그때였어요. 그 사람 어머니의 핸드백을 손으로 막으며 저희 아빠가 끼어들었어요. 뭡니까? 내 사위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내 사위는 당신처럼 더러운 인간이 함부로 손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땡땡건설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이거 참. 저희 아빠를 본 그 사람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제야 내 남편을 내리치던 핸드백을 손에서 놓았어요. 그리고는 누나를 굴리며 빠져나갈 궁리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참 여전하십니다.
아직도 그런 허위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니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경고했죠? 한 번만 더 내 딸아이 앞에 나타나 허튼 짓 하면 회장님께 당신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 말씀드린다고. 이래서 죄 지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처를 해줬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에 그 사람 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저희 아빠한테 싹싹 빌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엄마는 잘못이 없다면서 자기가 진짜 땡땡거설 회장 아들이라고 말하더군요. 진지한 표정을 봐서는 평생 자기 엄마한테 속아 그렇게 알고 살아온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일로 아빠는 회장님께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회장님은 그 모친을 고소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랑은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모친과 절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땡땡건설 회장님이 자기 부친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엄마조차 아들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에 실망을 해서 그랬다나 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안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게 했던 예전의 짓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날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잊고 싶었던 과거도 온전히 끊어냈고 우리 부부한테 귀한 생명도 찾아왔으니 앞으로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나날을 기대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0대 아줌마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아들 부부까지 북적이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었죠. 이젠 아들이고 뭐고 연 끊었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 전 유방암 초기로 투병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암이라는 글자만 봐도 공포스러운데 제가 암이라니 너무 무서웠죠. 죽을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한꺼번에 절연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게 빌부터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 같던 아들과 며느리가 눈앞에 안 보이니 홀가분해요. 다행히 지금 제 곁에는 친언니처럼 지내오던 동네 언니가 간간히 오가며 간병을 해주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 전문 간병인을 쓰기도 하고요. 현재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칸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저의 전 재산이기에 목숨처럼 지켜오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부동산이겠지만 완전히 무일푼에서 시작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아들놈이 그것까지 달라고 생떼를 쓰고 난리였는데 다행히 안 뺏기고 잘 지켰네요. 아들놈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놈 때문에 맘 졸인 거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가 양육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진작에 절연하고 내 정신건강이나 지킬 걸 후회돼요. 아마도 아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정말 우리 아들을 친자식 그 이상으로 공들여 키웠어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납작 엎드려가며 키웠죠. 사고뭉치 아들의 뒷수습을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빈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왜 입양식이나 해서 그 자식 때문에 속을 끓였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다행히 현재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 암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겠죠.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것도 없기에 사연살롱에 제 이야기를 펼쳐내려 합니다. 사연살롱의 이야기들을 청취할 때면 내 친구며 내 가족이 겪은 일처럼 느껴지곤 했거든요. 마음속 고향 같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제가 암을 이겨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낚시를 좋아해서 바다에 자주 가시던 아빠를 졸라 함께 갔더랬죠. 작은 배를 빌려 아빠와 저 둘만 타고 바다 낚시를 즐겼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쳤고 이내 파도까지 밀려오더군요. 분명 출발할 땐 해가 쨍하니 비치고 날씨가 좋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저와 아빠는 너무 황당했죠. 얼른 다시 돌아가려고 배를 돌리고 모터를 가동했어요. 그런데 배의 모터가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미자야, 모터가 고장났나 보다. 아빠가 노를 저 무트로 돌아갈 테니 양손으로 배를 꽉 잡고 있으렴. 알았지? 네, 아빠. 근데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무서워요. 아빠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어린 제가 봤을 때 정말 집채만 했어요. 마치 만화 속 괴물이 우리 배를 잡아먹는 것 같았죠. 그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자 우리 배는 그대로 엎어졌고 그 후론 기억이 없어요. 정신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옆에는 물에 홀딱 젖은 아빠가 누워 있었어요. 마음만은 아빠를 목 놓아 부른다고 불러봤지만 제 목소리는 다 쉬어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아빠에게 뭔가 후처치를 하는 듯 했으나 아빠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죠. 전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다시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빠의 장례식이 어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고 나니 제 앞에 고모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절 아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었죠. 그리곤 소리 질렀어요. 야, 최미자, 넌 악마야. 내 오빠를 잡아먹고 네 엄마도 널 낳다가 돌아가셨으니 넌 사람 잡아먹는 악마라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니. 내 엄마가 날 낳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게 다 내 탓이라니. 뭔가 죄책감까지 밀려왔죠. 전 울면서 말했어요. 고모, 내가 왜 악마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도 무섭고 슬퍼서 미쳐버리겠다고요. 그렇게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절 낳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는지 엄마 사진도 딱 한 장이 전부였죠. 다른 애들은 다 있는 엄마가 나만 엄마가 없는 것 같아서 더 그리울 때면 엄마 사진을 놓고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면 어떤 요리를 해줬을까? 우리 엄마가 웃는다면 어떤 얼굴일까? 놀이터 모랫바닥에 부러진 나뭇가지로 엄마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죠. 그 모습을 아빠가 볼 때면 날 껴안고 오열하셨어요. 저나 아빠나 돌아가신 엄마를 살려올 순 없는 법이니까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걸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외동딸인 제게 늘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혼자가 되자 저에게 소리쳤던 고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절 데려가셨어요. 그땐 중학교 1학년 나이로 너무 어렸으니까 뭘 몰랐는데 그나마 있던 우리 집 재산을 고모가 다 꿀꺽했나 보더라고요. 집이며 살림살이까지 다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가져갔으니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절 본인 집으로 데려간 거죠. 고모가 몇 년간 절 키워줬다고 우겼지만 절대 키워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방치에 가까웠죠. 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눈칫밥만 엄청 먹으면서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요. 머리에 빗질 한번 하려 하면 사촌들이 와서 제 손을 탁 치며 뺏어갔어요. 야, 최미자. 네 머리에 네가 득실득실하니까 우리 집배 사용하지 마. 금지라고, 금지. 사촌들은 제가 집안의 물건들을 만지기라도 하려 하면 다 금지, 금지라며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네들끼리 키득였죠. 제 방은 방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창고였는데 쥐와 바퀴벌레가 친구하자며 매일같이 달려드는 곳이었죠. 유난히 겁이 많던 저에게는 정말 귀신집이 따로 없었답니다. 하루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물이라도 마셔서 배를 채우자란 심정으로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고모와 고모부가 안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더군요. 아니, 저런 기집애를 언제까지 내 돈 들여 밥 먹이고 재워줘야 하는 거야.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 부모 잡아먹어내라고. 제가 우리 가족까지 잡아먹는 거 아냐? 아우, 소름 끼쳐.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설 거야. 아우, 알았어요, 여보. 나한테 화 좀 그만 내요. 동트면 내가 말해서 옆 동네 고아원에 보내든지 딴 나라로 입양을 알아보든지 할게요. 고아원? 입양? 날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다고? 고아원이며 뭐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고모가 날 어디론가 쫓아버리기 전에 내 발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새벽녘에 제 짐을 간단히 챙겨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기억나요. 어두컴컴한 새벽이 무섭긴 했지만 이제 귀신의 집 같던 고문에서 해방됐다는 홀가분함이 컸죠.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기분도 잠시 배에서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이 되고 시장에 도달하자 여기저기서 퍼지는 맛있는 냄새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가진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저도 모르게 리어카에서 파는 두부에 손이 갔어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두부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다른 손님들을 맞을 때 옆에 서 있다가 한 움큼 와락 먹어버렸죠. 그런 저의 행동에 저 스스로도 놀라버렸어요. 남의 물건을 돈도 안 내고 훔쳐먹은 꼴이었으니 말이죠. 그 모습을 두부 파는 할머니가 목격하셨어요. 전 두 손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며 할머니께 빌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집에서 돈 없이 쫓겨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두부가 맛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버렸네요. 제발 경찰서에 데려가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곧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전 두부 할머니께 크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제게 말씀하셨죠.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쩌다 밥도 못 먹고 집에서 쫓겨났다냐. 아가, 이 뒤로 와서 묵이며 두부며 좀 먹거라. 난 장사하고 있을게. 하며 할머니는 접시에 두부며 묵을 산처럼 쌓아 제게 주셨어요. 배가 고프니 입으로는 묵과 두부를 몽땅 몰아넣었지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고 마치 도둑년처럼 돼버린 내 삶이 안쓰럽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참을 울며 먹기를 반복하다 잠시 짬이 난 할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휴, 이 쬐깐한 아가씨한테 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갈 데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않으련? 내가 전쟁통에 가족 다 잃고 혼자 산 지 오래됐다. 쪽방 전셋집이긴 하지만 노숙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네가 뜻이 있으면 두부며 묵이며 만드는 법 알려줄 테니 날 도우면서 일을 좀 익히거라. 아, 이것도 다 고급 기술이라니까. 리어카의 두부와 묵을 만들어 파시던 꼬부랑 할머니와 저와의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었죠. 중학교를 다니다 가출해서 일을 시작했으니 저의 최종 학력은 초졸이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 학교에 갈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두부 할머니는 진짜 제 친할머니 같았어요. 손녀딸 대하듯 제게 밥도 차려주시고 제 머리도 따아주곤 하셨죠. 물론 저도 부지런한 성격이었기에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고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부와 묵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죠. 그렇게 5년 정도가 흐르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마치 제가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린 것 마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가실 날을 아신 건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절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자야, 넌 내 딸이자 손녀다. 마치 내 피부치 같아. 너랑 우연히 만나 지난 5년간 함께 살아온 게 이 할매한테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연탄불을 안 때도 너와 한 집에서 하하호호 지내면 추운지를 모르겠더라니깐. 전쟁통에 아이며 남편까지 다 잃고 외롭게 살다가 널 만나서 말년의 호사를 누리고 간다. 할머니, 어딜 간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TV에 90살, 100살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도 100살 넘겨서 우리 TV 한번 나가보자고요. 그러기엔 내 눈앞에 저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할미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 집 보증금과 저 뒤주 속 돈통에 있는 돈, 리어카 같은 것들은 다 네가 갖도록 해라. 묵이며 두부며 팔아서 돈 벌어다 시집가서 아이 낳고 꼭 행복하게 살아라. 아갔지 아가?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죠. 벌써 40년도 더 전의 일이니 그때 당시 80세였던 할머니는 꽤 장수하신 편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다 호상이라고 절 위로했지만 전 할머니의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군요. 꼬깃꼬깃 돈통에 모아놓은 현금을 안고 오열했죠.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 마냥 슬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대로 리어카로 두부 장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누구보다 더 성실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옆쪽으로 김치를 파는 또 다른 리어카가 등장했어요. 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만든 두부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도토리묵이 왔어요. 하고 외치며 판매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옆 리어카에서 김치를 팔던 총각이 더 크게 외치더군요. 김치요!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새콤달콤한 김치요. 볶은 김치, 묵은 김치도 팔아요. 전 괜히 신경질이 팍 나서 김치 파는 총각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남의 말은 왜 따라하세요? 김치 총각도 뾰루통하게 말하더군요. 따라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만난 김치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참, 얄밉더군요. 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손님들이 김치만 사가고 두부와 묵은 구경도 안 할까봐 신경 쓰였죠. 하지만 제 기호와는 달리 두부와 김치를 함께 사가는 손님들이 늘더군요. 야, 옆집 두부랑 이 볶음김치랑 먹으면 맛나겠다. 두부 세모랑 볶음김치 한 봉지 주세요. 그렇게 세트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저와 김치총각의 리어카가 점점 가까이 붙었어요. 나중엔 둘이 상의해서 아예 세트 메뉴를 만들어 팔기도 했죠.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고된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몇 달이 지나서야 우린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웬 총각이 김치를 다 만들어 파는 거예요? 김치 만드는 거 까다롭잖아요. 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김장철이면 고아원 아이들 모두 총출동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요리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어머, 저도 고아원에 버려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고문에서 탈출했는데 덕분에 운 좋게 좋은 할머니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 공통점이 있네요. 고아원 이슈로 친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봉석. 이 남자는 저보다 1살 연상이었고 피차간에 가족이 없다 보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나란히 리어카로 장사하다 보니 늘 곁에 있었기에 의지도 많이 되었죠. 추운데 추운 데서 일해야 하고 장마나 눈이 와도 다 맞으면서 일해야 하니 하루 장사가 끝나고 나면 거지꼴이 되기 일쑤였어요. 그런 모습까지 다 함께하니 동지애가 생겼죠.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아니, 연인을 뛰어넘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암묵적으로 돈만 좀 모이면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가게 보증금 얼른 마련하자. 지붕 있고 문 있는 곳에서 장사하면 좀 덜 고생할 것 같아. 그렇게 자리 잡고 나면 혼인신고도 하고 식도 올리고 하자. 아이 낳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우린 이 소소한 꿈을 위해 하루 종일 다리 아픈 것도 참고 서서 일했건만 목돈이 쉽게 모이진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밀어버린다며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저분한 시장을 없애고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들었던 시장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남친이 제안을 했어요. 미자야, 이참에 우리 결혼하고 부부가 되자. 경주로 신혼여행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리어카 장사 때려치고 공장 들어가서 일하자. 아는 형이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데 잔업수당까지 하면 꽤 많이 받는다더라. 적어도 눈 비 맞으면 힘들게 서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밥도 다 나온다고 하고 휴식 시간도 있다니깐 길거리 장사보단 낫겠지 뭐. 졸지 혼인신고하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우린 부부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우린 고속버스 타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아직도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싱그러웠던 내 청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진들이니까요. 그 사진들을 보며 아, 내 얼굴도 이렇게 팽팽할 때가 있었구나 싶더군요. 그때 당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꿈만 같던 시절이죠. 신혼여행에서 현실로 돌아와 남편과 배터리 공장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운 좋게 둘 다 취업이 되어 같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죠. 잔업까지 하려니 몸은 곧했지만 다행히 동료들이 참 순박하고 착한 스타일이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적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니 월세를 내고 약간씩 저축도 할 수 있었죠. 착한 남편과 알콩달콩 재미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딱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어요.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였죠. 간혹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여도 생리가 나와버리곤 했어요. 요즘엔 그런 걸 보고 화학적 유선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기 씨앗이 내 자궁에 붙어있질 못하고 미끄러지길 수십 번 하더군요. 그게 말이 수십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마다 임신 실패를 확인하며 좌절해야 하니 미칠 노릇이더군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때였어요. 없는 살림에 난임 시술을 하기까지 비용 걱정도 많았지만 몇 년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군요. 자기야, 듣자 네 시험관이며 난임 시술이 여자한테 힘들다고 하니 우리 딱 3년만 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지 뭐. 난 아이 없어도 자기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진짜야.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졌지만 아기들과 함께 봄 나들이를 하는 다른 가족 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그렁해지던 남편이었죠. 그 누구보다 자식을 원하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전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죠.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복수가 차올라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혈압도 높아지는 등 부작용도 많이 겪었지만 임신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계속 다니면서 작업반장이 눈치를 보면서 시술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러기를 2년 정도 흘렀을까? 드디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또 유산이 될까봐 한 달쯤 뒤에 남편에게 알렸죠. 여보, 우리 아기가 이번엔 내 뱃속에 착 달라붙어 있나 봐. 우리 임신 성공했나 봐. 뭐야? 정말? 진짜야? 나 애기 아빠 되는 거야? 고마워 자기야. 아니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뒷산 가서 소리 좀 지르고 올게.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보다 남편이 100만 배는 더 기뻐하더군요. 거의 오열을 하며 몇 날 며칠을 환호했어요. 전 적어도 아기 낳기 3개월 전 정도까진 돈을 벌자 싶어서 계속 공장을 다니고 있었죠. 어느덧 배가 좀 불러오고 임신 중기쯤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끔찍했던 사건이 공장에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죠.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뻥! 소리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눈 떠보니 병원이었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뱃속에 아기였어요. 아, 아기.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저 임신 중이에요. 내 아기 어떻게 됐어요? 내 아기. 여러 사람이 다치는 큰 사고였기에 응급실은 정신없더군요. 그 와중에 한 간호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갔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아기는 잘못됐어요. 곧 수술 들어가야 해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동료들도 있었기에 제가 유산한 것쯤은 그들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아주 작은 경상만 입었더군요. 미자야, 여보, 괜찮아? 하체에 화상을 많이 입었다던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자기야, 우리 애기, 내 뱃속에 애기가 잘못됐대. 어쩌면 좋지? 걱정 마.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일단 자기 몸이 성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다 잊읍시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고 후 몇 년간 또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즈음 남편의 고향과도 갔던 고아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눈빛이 빛나던 아기가 있었죠. 17개월 된 남자 아기였는데 집에 돌아와도 제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큰 제안을 했어요. 자기야, 하루 종일 민철이 생각이 떠나질 않네. 우리 민철이 입양할까? 그런데 남편이 놀라며 얘기하더군요. 나도 그 얘기 꺼내려고 했어. 근데 입양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니 자기 눈치만 보고 있었지. 민철이가 유독 우리 부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민철이 더 크기 전에 얼른 입양 절차 밟읍시다. 요즘 세상에는 입양하는 걸 굳이 쉬쉬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입양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때라 우리 부부는 민철이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좀 와일드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서 키우기 힘들었지만 남자아이라서 더욱 활동적이겠거니 하며 하루 종일 따라다녔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어요. 외벌이가 되자 남편이 공장 월급만으론 한계를 느꼈는지 시간이 빌 때면 차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더군요.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힌 남편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투자하여 정비센터를 차렸고 꽤 잘 되자 직원까지 고용하여 확장해 갔어요. 월급 받을 때보다 돈이 빠르게 모여 우리 가족은 집도 살 수 있었고 조그만 오피스텔 한 칸을 분양받아서 월세도 받을 수 있었어요.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기분만큼은 강남 빌딩을 통째로 산 것 같았어요. 마치 재벌이 된 것 같더군요. 남편의 일은 순조롭게 풀렸지만 가정 내에서 저의 몫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민철이 한 명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던지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민철이 덕분에 다 겪어볼 수 있었죠. 입양한 우리 아들은 한마디로 문제아이자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아이일 때는 그저 장난이 좀 심한 정도로 받아들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 차 뒤에 숨었는데 돌멩이로 자기 이름과 친구 이름을 차에 새겨 넣었다며 차주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남의 차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혼내고 확실히 타일러줬죠.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남의 차 위에 올라가 모래가루를 잔뜩 뿌리며 쌀 포대자루로 썰매놀이를 하며 다 긁어놓질 않나. 타이어를 빵꾸 내질 않나. 그때마다 생활비로 차주가 입은 손해를 메꿔줘야 했죠.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는 죄송하다고 100번도 넘게 사과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혼내봐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군요. 작은 아이였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안 보였어요. 아주 맹랑한 아이였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든다고 중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자
아이가 저지르는 범죄의 차원이 달라지더군요. 이제 엄마인 제게 심한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어요. 김민철, 아직 중학생인 네가 편의점에서 담배 안 준다고 집기들을 다 부쉈다고? 그게 말이나 돼? 이번엔 엄마가 막아줄 수가 없겠다. 이건 완전히 범죄라고. 소년원에 가든지 말든지 판결 나오는 대로 해야지 뭐. 엄마, 이럴 수 있는 거야? 다른 부잣집 엄마들은 자식이 이런 일에 걸려서 다 이리저리 빽 써서 빼주기 바쁘던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렇지. 당장 변호사든 뭐든 돈 써서 나 빼주라고. 엄마가 나 키워주기 위해 한 게 뭐 있어?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놈의 새끼가 진짜. 내가 여태껏 너 사고 친 거 뒷수습한 게 수십 번이다.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빈 것만 10번이 넘는다고. 집안일은 뭐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아니? 네가 처먹은 밥값만 해도 쌀이 몇 가만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 기어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거리던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더군요. 제발 자퇴만은 막으려던 저희 부부의 만류에 아들은 보란듯이 전신문신을 하고 나타났어요. 남편도 저도 놀라 자빠질 뻔했죠. 야, 김민철, 너 팔 그거 대체 뭐야? 안 되겠다. 우통 벗어봐. 아, 용이며 호랑이며 네 몸이 도와지냐? 웬 문신을 몸 전체에 하고 나타났어? 네가 무슨 조폭이야? 남편은 아무 말 안 터니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그러자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을 입양한 걸 후회했죠. 덩치가 커지자 또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닐지 걱정이 되더군요.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망나니 아들 때문인지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서인지 남편이 덜컥 췌장암에 걸려버렸어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웬 췌장암? 췌장이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암이 생겼다고요? 의사가 6개월 얘기했다고? 그럼 6개월 후엔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죽어. 얼마나 튼튼한데. 아, 참. 그러게, 걱정하지 마, 미자야. 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해준 집밥 먹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테니 너무 그렇게 울지 말어. 우리 부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집밥은커녕 음식물을 먹는 족족 다 토했고 정말 뼈만 남은 채로 말라갔죠. 남편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간절하게 간병했어요. 그동안 저축해놓은 현금과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로 근근히 생활은 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제가 시장이라도 가야 할 때가 오면 자퇴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던 아들에게 남편의 간병을 잠시 맡겼어요. 그러나 망나니 아들놈이 제대로 할 리가 없었죠. 엄마,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빠가 염소똥 마냥 똥을 좀 지린 것 같은데 엄마 빨리 와서 치워. 냄새난단 말이야. 뭐?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니. 네가 엄마보다 힘이 더 센데. 그것도 못해? 엄마가 저번에 알려줬잖아. 아우, 난 못해. 너무 더럽다고. 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게 집 비우지 말라니까. 왜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진짜. 정말 페루나가 따로 없었어요. 오죽하면 꺼져가는 촛불처럼 오락가락하던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가고 나면 저 녀석 당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쯤에서 파양합시다. 마치 유언 같던 남편의 제안이었지만 또 파양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일단 남편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는 게 제 목표였기에 간병에 매달렸죠. 하지만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10개월 정도 투병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배터리 공장에서 잠깐 같이 일하며 친언니처럼 지냈던 선자 언니가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선자 언니는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 집안이 워낙 부자여서 강남 사모님이 되어 있었어요. 피어 공장을 운영한다던 선자 언니는 먼저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미자야, 너 입양한 아들 말야. 아직도 백수 생활하고 있니? 우리 피어 공장 생산 라인에서 사람 뽑는데 웬만하면 뽑아줄 테니 이력서 한번 넣어봐. 너무 고마운 제안에 아들에게 양복을 하나 맞춰주고 면접을 보라고 했죠. 선자 언니의 입김 덕분인지 아들은 취업이 됐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래도 직장에 다니니 조금 사람다워지더군요. 그전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나니 같았는데 이제야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았어요. 취업한 지 1년쯤 지나자 공장에서 격리 일하던 여직원과 결혼하겠다며 대뜸 데려오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어요. 얼른 나와서 인사해요. 내 섹시 될 사람 임신했으니까 말 조심하고요. 알았죠? 뭐? 갑자기 여자친구? 임신까지 했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그런데 소파에 좀 앉아 있을게요. 무슨 오피스텔도 한 칸 있다고 해서 집도 넓을 줄 알았는데 그리 크진 않네요. 아들이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아가씨가 집에 들어오며 뭐라 궁시렁대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아니 아가씨, 임신했다면서 혹시 담배 피워요? 그럼 아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들놈이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에이씨, 엄마, 내 섹시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줄 거야 진짜? 담배는 세계적인 기호식품이라고. 아우, 내 엄마지만 너무 무식하다 진짜. 뭐라고? 너 진짜 엄마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할 거야? 네 여자친구 앞에서? 그 아가씨와 아들은 천생연분 커플인 건지 아들처럼 전신에 문신으로 도배했더군요. 하얀 피부가 아까울 따름이었죠. 어쨌든 손주까지 가졌다고 하니 월세 받던 오피스텔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 부부를 살게 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니 좋으나 싫으나 부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손녀딸인 체리를 낳고 1년 후쯤 맞벌이를 해야 하니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오피스텔에 매일 오셔서 아기 좀 봐주세요. 저도 애기 아빠랑 같이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돈이 없으니 용돈은 못 드려요. 애 봐주는 돈을 못 준다고 너무 당당히 말해서 정말 얄미웠어요. 하지만 집값이며 물가가 미친 듯이 비싼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이 맞벌이 하겠다는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오피스텔이 우리 집에서 좀 먼 곳에 있었기에 한 4개월 정도 출퇴근하듯 다니다가 합가를 제안했죠. 엄마, 그럼 우리가 화장실 딸린 안방 쓸게요. 엄마가 문간방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우린 아직 신혼이잖아요. 모든 게 괘씸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명의의 집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줬어요. 특히나 손녀딸 체리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거든요. 늙음하게 아기 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어머님, 저희 여행 좀 다녀올게요. 뭐? 난 요즘 무릎이 아파서 여행은 힘들 것 같은데. 누가 어머님이랑 같이 간대요? 시어머니랑 어떻게 여행을 다녀요? 저랑 남편이랑 둘만 다녀올 테니
어머님이 우리 체리 좀 봐주세요. 어차피 무릎 아프시다면서요. 그 무릎으로 어떻게 젊은 사람들 여행에 쫓아오시겠어요. 그 말에 정말 울컥할 정도로 서운하더군요. 야, 며느리야. 넌 싸가지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냐? 나도 조실부모 했다만 그래도 남들 가진 것만큼 예의는 갖추고 살았다. 니네 부부 아주 보자 하니까 선을 넘는구나. 맞벌이 하니까 앞으로 생활비 내고 살아라. 최소한 니네 식구 입에 들어가는 식비는 내고 살아. 양심 없는 것들. 제가 워낙 세게 말하니 단돈 몇십만 원 정도는 매달 주더군요. 정말 우리 손녀딸 체리 때문에 아들 내외를 우리 집에 함께 살게 해주는 거지. 그 둘 꼬라지만 봐서는 우라통이 터졌죠. 그러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진단을 받았죠. 글쎄, 제가 유방암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을 췌장암으로 10개월 만에 잃었으니 나도 죽는 건가 싶어 울며 불며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선생님, 암이면 저 죽는 건가요?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요즘 암이라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율이 더 높죠. 유방암 초기이니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암이라는 글자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며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도착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들 부부를 앉혀놓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 애미가 암이란다. 유방암 초기래. 앞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느라 체리를 잘 못 봐줄 것 같으니 며느리가 당분간 일을 쉬든지 해라. 엄마, 아빠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 엄마도 암이라고? 그럼 나도 암 유전자라도 있는 거 아냐? 아우, 깨름직해. 어쨌든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누라 전업주부 시켜야겠네. 에휴. 아들의 뾰루퉁한 반응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지금 제 앞길 건사하기도 벅차니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집에서 애 보던 며느리의 핸드폰으로 카톡음이 울리길래 슬쩍 봤어요. 신랑이라고 저장돼 있는 카톡방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이었죠. 자기야, 자기 엄마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집이며 오피스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이야, 대박이네. 그러게, 오피스텔 한 칸이긴 하지만 우리 건물주 되는 건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쟁여놓은 현금도 있을 거야.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슬쩍 떠봐서 잘 챙겨 놓을게. 걱정 마, 여보. 전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를 불러 앉히고 따져 물었죠. 아들 폰이든 며느리 폰이든 핸드폰 카톡방 한번 까봐라.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말이야. 아이씨, 피곤해 죽겠는데 뭔 카톡방을 깔아 말아요, 엄마. 아까 다 봤다. 내가 유방암으로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니네 거라고? 그게 지금 병치료하는 엄마한테 할 소리냐? 재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 어머님. 말이야 바른 말이죠 뭐. 누구 어머님 당장 죽는데요? 언젠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아들인 이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별 얘기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따지실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 항암 치료 받는다고 자꾸 토하고 그러는 거 비위상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암 전문 요양병원 알아봐 놨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체리 교육상 머리 다 빠진 암 걸린 할머니랑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네요. 암이 더 심해지면 저보고 간병하라고 할 거잖아요. 저 비위 약해서 간병 못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유언 같던 그 제안을 진작 실행할 걸 후회가 됐죠. 전 사자우를 토하듯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야, 이 미친 년놈들아.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을 가족이라고 돈 들여 키워주고 보듬어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야, 김민철. 넌 고아원에서 주워온 아이다. 우리 부부가 애가 안 생겨서 입양한 아이라고. 자, 여기 입양서류 보여주마. 오늘부로 넌 파양이다. 항암 치료고 뭐고 일단 변호사 만나서 파양 절차부터 밟을 테니 그리 알아.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니 당장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오피스텔에도 접근하지 말고 땅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체리 젖병까지 다 싸서 내일 아침까지 짐 다 빼도록 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었다고?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웬 파양이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소녀딸 체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조용히 살게요. 아님 오피스텔 다시 들어가서 살 테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난 체리하고도 피 안 섞였다. 그리고 다 큰 놈한테 돈 쓰기도 싫어. 그동안 이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해외여행이며 백화점 쇼핑이며 잘 쓰고 살더니 이제 와서 돈 없다 질질 짜냐? 아까 말했듯이 내일 아침까지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라. 내가 다시 안방 쓰면서 살련다. 아들 부부는 제 양말에까지 눈물을 적시며 빌었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망나니 아들 때문에 속 끓이고 산 수십 년의 세월 탓에 내가 암에 걸릴 것만 같았거든요. 날이 밝고 변호사를 찾아가 파양 절차를 밟았어요. 항암 치료도 미루고 최대한 파양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했죠. 이제 전 민철이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던데 고운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나마 키워줬던 손녀딸 체리가 가끔 생각날 뿐이네요. 이젠 오롯이 저 혼자만을 위해 살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느라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신경 못 썼던 나라는 존재를 좀 위해주며 살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전업주부님들,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이용만 당하다 늙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효자, 효녀, 좋은 남편이 옆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전 좀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잖아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받아 항암 치료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이 최고죠? 정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